솔직히 말하면 레드오션이 되기도 전에 아직 돈이 안 돼요. 전체 한국 5천만 인구로 본다면 한 530명당 한 명이 수익을 내는 유튜버예요. 네. 그 유튜버들 중에 49% 정도는 1년에 좀 돈을 좀 벌고 있고요. 반 정도 전혀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상위 1,700명이 1,706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1인당 1억씩을 1억이 넘어요. 다 유튜브나 크리에이터 하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거의 다 실패하잖아요. 충주맨 하나 빼놓고는. 문제는 타겟 마켓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 컨텐츠를 캐릭터화 시켜야 돼요. 컨텐츠의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캐릭터의 특징이나 캐릭터화되는 종류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기업들은 알려줘야 되고 자기들의 목적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목적성이 강한 게 바깥에 포장이 되서나 그 컨텐츠는 무조건 실패해요. 안녕하세요. 신과대화 시간입니다. 기자 김원장입니다. 제가 종종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좋아하는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프로그램 끝나면 다들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하시면서 크리에이터가 되세요. 컨텐츠를 만들어서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되세요. 우리 사회에서 크리에이터, 뭐 인플루언서 흔한 직업이 됐으면서 대세 직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K 컨텐츠로 자리 잡으려면 어떤 지원,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이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시죠. 서울경제진흥원의 김현우 대표와 함께 크리에이터, 특히 이제 유튜브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아무래도 근데 공공기관이라 보니까 이제 정책적인 기관을 설명하려 보면 이제 정책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3프로 시청자분들이 드시고 저 공무원 나오셔서 재미없겠다.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고 재밌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어떻게 좀 먼저 설득을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왜 원장님 설명을 드려야 합니까? 주변에서 많이들 보시는데 인스타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개성이 툭툭 튀는 분들 많이 방송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갖는 새로운 생태계들이 있어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하고 아주 다른 특징들이 있고 그 산업들이 정말 다른 어떤 산업 분야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젊은 애들은 그게 생활로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알고는 있는데 나랑 상관없는 것들. 근데 그게 이미 우리 실생활에는 예를 들어 B2C를 직접 하는 뷰티 기업이나 이런 데는 어떤 광고보다 이런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가 훨씬 더 타겟 마켓이 잘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숙이 들어있어서 이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좀 재밌게 설명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원래 벤처 캐피탈 쪽에서 일하시다가 거의 대표도 하시다가 사실은 벤처 캐피탈이라는 그 업종 자체가 정말 어떤 미래 가능한 기업을 찾아내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업 그대로 갖고 공공기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 기관에 들어와서 제일 바뀌었던 게 처음에 봤더니 지금 현재 또 과거는 지원하는 게 있어도 저는 평생 지금보다 5년 10년 뒤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저의 장점을 저희 기관에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이제 한 480여 개? 거기서 이제 그 지원받고 키워나가시는 스타트업들은 거기 들어가려면 뭐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합니까? 여러 자격이 있겠죠. 여러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 공고를 합니다. 물론 공고를 해서 이래서 업체에 몇 가지 정량 평가, 정성 평가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테마존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창동은 뉴미디어에 관련된 기업들 많이 입증시킨다든가 성수는 ESG 관련된 기업들을 주로 좀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식의 테마를 주기도 합니다. 창동은 주로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분들 많이 있겠네요. 그거보다 그걸 가지고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많고요. 사실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들은 또 저희가 상암동에 따로 스튜디오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우리 들어와 있는 기업들 중에 벤처 중에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말. 나는 근데 이런 기업 정말 높이 평가한다. 자랑하실 만한 게 있어요? 3프로팁입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말했던 아까 400여 개 기업 중에 사실 원 오브 댐이었는데요. 이렇게 뉴미디어의 큰 웨이브를 타고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사실은 참 잘했던 일이다라고
감히 자랑할 수 있죠. 네. 처음에 은행원으로 시작하셔서 예, 어떻게 예. 투자, 이 스타트업의 이제 벤처 캐피탈 그쪽에 예, 예.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장기신용은행이라는 데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네.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IMF 때 HSBC로 자리를 옮겼었는데 계속 자산운용 쪽에 일들을 했으니까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으니까 네. 자연스러웠는데 그 IMF 이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모든 대기업 다니신 분들 벤처 붐이 불었었잖아요. 네. 그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파이낸스 기반의 것들은 다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때 기회가 돼서 벤처 캐피탈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요. 근데 벤처 캐피탈로 자리를 옮겨서 얼마 안 돼서 벤처가 지하 10층까지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하 1층일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다시 역발상으로 벤처 캐피탈을 이제 제 거를 만들게 돼서 네.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해마다 잘 성장을 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몇몇 큰 빅히트작을 만나게 되고 네. 어떤 거예요? 예,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아니 이건 뭐. 예. 아 그러시구나. 그 당시 2006년 7년도에 국내 벤처 캐피탈들이 다 셀트리온 검토했었습니다만 네. 그렇게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한 회사는 제가 딱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좀 괜찮았죠. 그렇게 제가 태생적으로 이렇게 좀 챌린지한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사실은 제가 컨텐츠 투자는 VC 요즘은 다 컨텐츠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컨텐츠 투자, 영화 투자, 공연 드라마 투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하는 그렇게 핫한 분야가 아니었었어요. 네. 룰이 정해지지 않았었고 그랬는데 뭐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제가 옛날에 또 국문과를 좀 다니기도 잠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영화나 이런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하게 돼서 콘텐츠 투자 1세대에 해당하죠. 네. 셀트리온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액분하기 전에 한 5만 원대에 갔을 때 되게 길었는데 네. 그거 사서 200만 원까지 들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유튜버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예, 예. 우리 유튜브 산업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국 다 와요. 전 네. 세계에서 뭐 아주 엑설런트한고요. 그리고 유튜브 산업이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다. 근데 국내 시장만을 놓고 본다면 머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직 갈 길은 멀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책에서도 썼습니다만은 K 유튜버들한테는 프리미엄이 있어요. 옛날엔 미국 친구들이 미국 사람인데 미국이라는 것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었잖아요. 네. 헐리우드 배우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K 유튜버, K 크리에이터, K 인플루언서들이 그 프리미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어떤 컨텐츠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긴 하지만 아주 성장 가능성이 아직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K 컨텐츠, K K 푸드 이거 예. 자체가 이제 뭐 이니셔티브고 인센티브다. 예, 네. 예, 프리미엄 맺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실제 필드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직접 그 컨텐츠를 만드는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그걸 만드는 우리 젊은 그러니까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은 예. 언어 장벽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예, 그 정확한 얘기인데요. 네. 전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거가 하나의 한계가 있고 시장을 제한을 가져왔었잖아요.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미국 영화는 전 세계 영화였는데 한국 영화는 한국 영화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도대체 한국 이러면서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열풍이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는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한국말 되게 아름답게 들린다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에 한국어가 어떤 제한이 안 되는 상황을 갔는데 그거는 감성적인 코드고 리얼리는 현상적으로는 AI가 다 해줘요. 사실 그래요. 자막 다 자막 넣어주니까. 쳐주고 네. 그래서 언어의 문제가 없어지는 기술적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군요. 완전 더 빠른 속도로. 네. 지금 점점 더 옛날에는 그리고 직역이 돼서 의미는 이해가 돼도 제대로 의미는 알겠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그 챗GPT 같은 그런 번역을 통해서 완전히 의역이 되는 상황까지 가주니까
이거 뭐 그게 더 이상 장벽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점점 더. 네. 그 영향력이라 가능성은 이제 예. 누구나 공감할 것 같은데 예.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니까 예. 이 산업이 돈이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의 크리에이터들에게? 예. 그거 이제 숫자를 갖고 좀 말씀을 네. 드려야 될 텐데요. 초등학생들 조사하면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1, 2, 3위 안에 유튜버 되는 거 꿈꾸잖아요. 네. 예. 연예인 되는 거 꿈꾸는 거죠. 똑같이. 그거 자체가 레드 오션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레드오션이 되기도 전에 아직 돈이 안 돼요.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는 그 플레이보드라고 하는 그 통계 업체가 있는데 광고 수익을 내는 2020년 기준인가 몇 년 네. 전입니다. 기준으로 광고 수익을 내는 한국의 유튜버가 97,900명, 약 10만 명 정도 약 네. 돼요. 그러면 인구 하나당으로 따지면은 인구당 따지면은 한 530명당 한 명이 수익을 내는 유튜버예요. 네. 전체 한국 5천만 인구로 본다면 그러면 이 유튜버 수는 전 세계 탑이에요. 미국, 일본, 중국보다 훨씬 인도보다 더 많아요. 수익을 내는 유튜버 수가 인구 대비하면. 인구 대비하면 물론 인구수가 10만 명, 3만 명밖에 안 되는 섬나라에 있는 유튜브들 말고 그래도 조금 인구가 막 네. 1,000만 명 이상 되는 한국이 단연 탑이에요. 그건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튜버들 중에 한 49% 정도는 뭐 1년에 좀 돈을 좀 벌고 있고요. 나머지는 돈을 좀 못 벌고 있고 네. 반은 돈을 벌고 반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평균 얼마나 버냐 이렇게 봤더니 시장 규모는 뭐 그래도 좀 꽤 큰데 1인 미디어 사업을 전체를 따져서 한 2.5조 정도 된다 그래요. 한국 시장. 이건 제 자료가 아니라 전파진흥원 네. 자료예요. 그런데 광고 수익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49.4%. 그러겠죠. 예. 네. 그리고 개인 크리에이터 평균은 한 2,100만 원 정도 돼요. 2,082만 원이니까. 네. 22년 기준으로. 근데 그 중에서 광고 수익이 한 1,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한 300만 원 정도가 협찬 수익. 나머지는 브랜디드 컨텐츠나 뭐 이제 다른 네. 수익들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전혀 한 반 정도 전혀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상위 한 1,700명을 보잖아요. 상위 1,700명이 1,706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1인당 1억씩을 버는. 1억이 네. 넘어요. 그런데 1,700명이 아니라 그 중에 상위 10%는 1인당 5억 1,300만 원을 벌어요. 평균. 누군가는 20억 버는 사람도 네. 있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연예인하고 비교해 보면 연예인도 상위 1%는 어마어마하게 벌지만 이건 낮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연예인은 타고난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튜버나 이런 크리에이터들은 인플루언서들은 그 경쟁의 정도가 자기의 집중도나 자기 컨트롤러블한 게 연예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네. 여기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도 자기의 집중도 그리고 여기는 꼭 얼굴이 예쁘다고 말을 잘한다고가 아니라 독특한 개성들이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고 크리에이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런 건 어떻습니까? 앞서 잠깐 여쭤봤지만,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행 유튜버 참 예. 우리가 특히 월급쟁이들 동경하죠. 예. 여행도 하면서 적당하게 수익도 올리면서 그렇죠. 그 나의 목소리를 또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예. 사람들도 만나고, 참 꿈 같은 직업인데 예. 또 그걸로 실제 굉장한 수익을 내는 친구들이 있고요.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여행 유튜브를 하니까 식당 하시던 분들도 저 여행 유튜브 하면서 계속 음식 가수 하시던 분들도 여행 유튜브 하면서 노래 부르고 점점 레드오션화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원장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했지만 어떤 분들 어떤 분들은 야 이건 유튜브 진짜 너무 레드오션이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네. 한국의 치킨 시장을 예를 들는데 한국의 치킨 레시피는요 전 세계 탑이에요. 그럼요. 네. 정말 다양하고 맛있잖아요. 치킨집은 망해도 치킨 시장은 계속 커왔어요. 그런 겁니다. 유튜버도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셔야 될 게 유튜버가 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개성이 입혀지고 특색이 입혀지고 제가 책에 어떤 유튜버의 말을 빌려가고 계단 쌓기라 그랬는데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해서 꼭 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고 싶은 거 덕업일치가 돼서 돈도 벌면 제일 좋은데 거기에 자기의 캐릭터와 컬러와 경험과 전문성이 입혀져야 되는데 그렇게 입혀지는 계단 쌓기를
대충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고요. 네. 이 계단 쌓기에 입혀지는 컬러, 캐릭터, 전문성이 점점 더 일관성을 갖고 이제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라 어느 시장에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치킨집을 한국에서만 하니까 박 터지는데 만약에 치킨집을 전 세계로 대상으로 하려 그러면 시장이 넓어지잖아요. 근데 치킨집은 그렇게 못해요. 물리적 한계 때문에. 근데 유튜버의 세상은 온라인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언어의 문제까지 이제 이게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제가 만났던 크리에이터 중에 애니메이션의 OST만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좋아요. 근데 한국에 애니메이션의 OST만 불러서 몇만 명이나 구독을 하겠어요. 뭐 얼마나 그게 돈이 될까요? 광고 수익이 될까요? 근데 이게 한국 시장일 땐 그런데 얘가 K 크리에이터네? K 유튜버네? 제가 프리미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하니까 오히려 일본의 중국의 미국 애들보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고 얘가 애니메이션 OST만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 구독자가 2만 명, 3만 명밖에 안 돼도 네. 이게 전 세계로 바뀌게 되면 구독자가 몇십만 명, 100만 명으로 늘어날 수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버의 세계는 아직까지는 유튜버가 이렇게 한국처럼 핫한 나라보다 핫하지 않은 나라가 더 많아요. K 컨텐츠의 그 인센티브를 잡아라. 그렇습니다. 네. 지금이 그 때다.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K 컨텐츠나 이런 프리미엄이 앞으로 몇 년 더 갈 것 같으세요? 앞으로 3년은 더 갈 것 같죠. 5년 더 갈 거죠. 10년 더 갈까요?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오히려 이들이 K 컨텐츠 프리미엄을 타고 그 자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똑같아요. 그 뭐 SM이나 이런 그 YG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상장이 되고 나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더 오히려 이런 K 크리에이터들, K 유튜버들, K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K 컨텐츠가 더 또 확산이 되죠. 그들에 의해서 프리미어를 얹고 이제 많은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네. 되고 그 유튜버들이 다시 K 컨텐츠를 확산할 수 있는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에 의해서만 K 컨텐츠의 확산이 다 이루어졌던 거 절대 아니라는 건 일반인도 다 아시잖아요. 네. BTS가 마이클 잭슨을 능가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는 SNS 마케팅이었잖아요. 마이클 잭슨하고 똑같이 음반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방법론이 완전히 달랐고 그거는 IT 인프라 위에 올라탄 컨텐츠였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에 바뀐 거, 그 환경에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들이 아니라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는 그 환경이 K 컨텐츠의 아성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 글로벌 수많은 유명 밴드들이 정말 과거에 옛날 그 음반과 CD 뭐 이 정도의 예, 평면적인 플랫폼이었다면 정말 오늘의 이제 K 컨텐츠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절대 그죠? 없었죠. 그거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도 다 네. 마찬가지 얘기인데 그게 지금 현재 컨텐츠 시장에는 또 일부 독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뭐 그 얘기는 아니니까 요 얘기만 짧게 들으면 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컨텐츠 지금 잘 나간다고 하지만 영화 시장에 있는 프로페셔널한테 물어보시면 야 니네 지금 요새 IMF지 그러면 IMF가 아니라 6.25 동란이에요 라고 말할 정도로 드라마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OTT로 인해서 한국 컨텐츠가 확장된 이후에 후폭풍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네.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우리 네. 한류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정말 그 다양한 플랫폼. 반대로 예. 말하면 과거에 우리가 열광했던 일본의 가요라든지 홍콩 영화라든지 그 시대에 어떤 또 다른 플랫폼이 있었으면 그 문화가 더 오래 갔거나 더 확장됐을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재밌는 현상들이 하나가 있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렇게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도대체 이런 한국의 컨텐츠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국민도 모르는 우리 국민의 예. 비법.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사실 거기에 위기감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일본의 망가가 그랬고요. 홍콩의 영화가 그랬고요. 이런 식으로 서양 이 대중문화 세계의 주류 우리가 지금 그래서 대중문화 세계의 주류로 들어갔냐 그래서 사람들이 주류로 들어갔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아니라 그래요. 주류로 들어갈랑 말랑 하고 있다. 지금부터 3년 5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시계를 지나고 보니까 홍콩의 영화도 일본의 망가도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새로운 문화였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소비하고 그게 새로움에서 그쳐버리니까 식상해서 바로 꺼져버렸던 거였거든요. 결국 주류 문화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국의 K값과 K드라마 이런 K 콘텐츠들은 하나의 특정 장르가 아니라 한꺼번에 가니까 그거보다 나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지난 20년, 25년 동안 와튼스크라고 US 뉴스투데이가 전 세계 문화적 영향력을 조사한 인덱스가 있어요. 근데 상위 10위 이내가 순서가 하나 둘 이렇게 각 나라 이태리, 미국 뭐 이렇게 프랑스 조금 바뀐 적이 있는데 한 번도 그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바뀐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2017년하고 2022년 조사 사이에 저기 30위권 바깥에 있던 한국이 갑자기 7위로 올라선 거예요. 전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이 위기감을 네. 잘 레벨업 시켜야 된다.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런 그런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들이 오히려 더 그런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다. 네.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들만큼은 한계가 있다. 세상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튜브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유튜브 채널 사고 팔고 이런 시대가 됐죠. 됐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이거다라는 기준은 없는데 사실 네. 회사를 사고 팔 때도 제가 자본시장에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네. 회사를 사고 팔 때도 거기에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참 인터넷 초창기 때는 가입자 하나당 얼마야 네.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유튜버는 사실 누가 뭐래도 구독자 수죠. 근데 구독자 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회수죠. 각 컨텐츠에. 실제로 구독자가 아무리 많아도 조회수가 많이 안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필드의 어떤 컨텐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책에서도 그 사례를 썼습니다만은 음식을 되게 잘 만드는 유튜버가 있었어요. 근데 유튜버가 음식 레시피 만들고 반응도 좋고 몇십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음식 레시피만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블렌디드 컨텐츠라든가 협찬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음식 그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는 이 조리 기구에 대해서 이 조리 기구는 이 음식하고 안 맞고 뚝배기는 어떻고 이게 자기가 원래 공대 나왔었거든요. 네. 왜 뚝배기가 더 맛있는지 보온 온도를 얼마나 더 유지하고 가는지 이러면서 조리 기구에 대한 설명을 같이 접목시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주방 기구라든가 이런 즉 단위가 바뀌는 협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필드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한테 적합한 필드인 뷰티 산업 쪽이라면은 그 뭐 단가가 높아질 거고 네. 조금 분야가 다르고 문학 쪽이다 그러면 단가가 낮아질 거고 그런 어떤 업종의 컨텐츠를 다루냐에 따라 사고팔 때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몰랐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예. 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요? 네. 예. 여기에 우리나라에 그 내노라는 유튜버들 많이 만나셨다고요? 기억에 남는 분들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예, 사실 내노라는 유튜브들 천만 뭐 대소가산 사람 뭐 요새 말도 많은 찌양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네. 안 만났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다른 세계처럼 보이잖아요. 막 그래서 한 10만, 20만, 30만, 100만, 200만 이렇게 가서 나도 갈 수 있어 볼까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성공했는지 그들 다 공통점을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성장하다 보면 꼭 한계가 와요. 그래서 컨텐츠를 바꾸게 되는데 유튜브에서 정설은 크리에이터들의 정설은 자기가 하던 컨텐츠 바꾸면 안 된다가 정설이거든요. 근데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책의 내용에 그런 거 막 썼는데 챕터 네. 중에 유튜브 세계에서 크리에이터 세계에서 이게 공식 룰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오늘의 룰은 내일의 룰이 아니더라. 계속 빠르게 진화하고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더라라고 하면서 어쨌든 잘 나가고 있는 크리에이터들 계속 만나서 정리했고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 또 느껴본 게 있었어요. 어느 학계에서도 이게 워낙 염력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잘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깊이는 없습니다만은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의 차이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이거 뭔가 다르긴 다른데 잘 몰라요. 예, 네. 이게 뭔가 다르죠. 인플루언서 네. 다르고 크리에이터 다르고 이런 네. 이런 것도 뭔가 어떨까요? 유튜브에서 하면 크리에이터일 것 같고. 그건 플랫폼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인스타에서 하면 인플루언서일 것 같죠. 네. 근데 뭔가 저 느낌이 오시죠. 근데 이건 어떨까요? 기존에 이게 전통적인 의미로 방송국 PD는 크리에이터인가요? 크리에이터죠. 예,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방송국 PD 작가는
보통 명사의 크리에이터라는 명예에서는 크리에이터가 맞아요. 크리에이션을 하시니까.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크리에이터라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자기 고유의 개성이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 상에서 올리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 그러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방송 작가는 온라인에서 활동을 안 하시거든. 그럼 크리에이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인플루언서는 많은 팬을 갖고 자기 인플루언서가 팬을 갖을 때 자기 예쁜 외모일 수도 있고 독특한 말투일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는 크리에이터 작업 뭔가 크리에이터를 막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자기 일상을 브이로그처럼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팬을 갖고 있고 그 팬들이 의해서 인플루언싱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또 이건 어떨까요? 내가 한국 드라마가 너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으니까 드라마만 맨날 짧게 편집해서 올려요. 근데 인기가 많아 구독자도 많고 네. 이 사람이 크리에이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짧게 올리면서 이 사람이 거기다가 이 드라마에 나온 이 식당은 어떤 걸 한 맛집이고요. 이건 이렇고요. 라고 자기의 크리에이션을 집어넣어서 온라인상에서 한다면 그건 크리에이터죠. 이런 크리에이터한테 적합한 거는 유튜브였고요. 롱폼이었고 뭐 나중에 쇼폼도 나오지만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사진 찍고 일상을 브이로그로 올리는 인플루언서한테 적합한 사람은 인플루언서 인스타에 네. 올리는 사람이 인플루언서였던 거죠. 근데 그러면 내가 셀럽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플루언서일까요? 이 사람이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인플루언서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정의하는 게 맞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크리에이터가 그러면 다 인플루언서냐? 그렇지는 또 않게 되는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크리에이터가 아닐 수 있다는 거는 크리에이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건 정리가 됐는데 크리에이터가 그러면 다 인플루언서냐? 인플루언서화 돼가고 네.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컨텐츠에 대한 분류는 알겠는데 플랫폼에 대해서 예를 들어 TV에서 어떤 정말 혁신적인 쇼를 만든 프로듀서가 있다면 이건 크리에이터 아닌가요? 그건 이제 보통 명사로서의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아는 전통적 의미. 여기서는 네. 지금 직업군으로서 크리에이터라고 할 때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고유 명사가 만들어졌군요. 그렇죠. 네. 직업군으로서. 직업군으로서. 그게 이제 2019년 9월 달부터 네. 국세청 직업분류 코드에도 새로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코드 번호가 몇 번이냐면 940306이에요.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글로벌 컨텐츠 산업을 이끌어가는가? 이 책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궁금했어요. 제가 만났던 유튜버들 중에 크리에이터 중에 서울대 나와서 그것도 잘 나가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해서 잘 나가는 네. 연구소 연구원 하다가 갑자기 유튜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아랍어를 전공했는데 이집트에 갔다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를 스타 대접해 주는 걸 보고 이 친구 너무 깜짝 놀라서 한국에 올라와서 그냥 평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냥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랍어를 쓰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세요? 김 기자님 몇 개국인지 아세요? 한 20여 개국 될까요? 맞습니다. 저는 한 네. 13개국, 15개국 그렇게 했는데 22개국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팔로가 자기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을 소개하는 단순한 영상에도 그렇게 늘어난 걸 보면서 지금 한 200만이 넘는 팔로워를 가졌는데 네. 그렇게 다양한 그들을 만나면서 아까 이들의 생태계가 지금 한국의 국운 중성과 맞물려서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중에 재밌는 게 근데 아주 솔직하게 우리나라가 저 국뽕이 가득한 사람인데 네. 전 세계 산업을 리드한 적이 최근 말고 있었나요? 사실 우리 역사, 우리 문화는 참 했지만 우리 배고픔을 벗어나기도 쉽지 않았죠. 그렇죠. 네. 금속활자를 발명해서 치고기를 발명해서 몽골은 그런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런데 전 세계 산업을 리드한 적이 없었는데 인류가 7,000년에서 8,000년 동안의 농경 사회를 거치고 200년에서 300년 산업혁명 사회를 거치고 한 100년, 50년에서 100년어치 지식정보 사회, IT 사회를 거치는데 그 무렵에 저기 동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IT 강국으로 확 올라서는 거예요. IT 선진국 맞잖아요. IT 강국 맞거든요. 전 세계 산업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전 세계 산업을 리드해요.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인류학자들이 인류 산업 발달의 역사는 그 다음에 IT 산업 다음에 하이터치 감성 사회로 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시점에 우연하게 한류가 빵 터져요. 소름 끼치도록 우리 반만년 역사에 처음으로 인류 산업 발달의 역사하고 한국 산업 발달의 역사가 처음으로 톱니가 맞물리는 거예요. 네.
BTS가 그냥 생긴 문화의 전도사가 아니고 가수가 아니라요. IT 인프라 위에 올라탄 문화 가수예요. 그 톱니가 맞물리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가 1인당 유튜버 수가 수익을 내는 유튜버 수가 전 세계 제일 많은 한국 같은 나라. 그래서 당분간 이 프리미엄을 빨리 유지하고 이게 확대 재생산의 로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요 얘기도 또 드리고 싶어요. 네. 일본에서 화장품 시장 1위가 한국인데요. 프랑스가 아니에요. 네. 한국 화장품이에요. 그런데 그 한국 화장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10대, 20대, 30대예요. 김 기자님 지금 돈 있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 화장품 안 사요. 나이가 40, 50, 60 된 사람들 자기가 쓰던 거 써요. 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국에 오리엔트된 애들이 한국의 화장품을 사고 그들이 나이 먹어서 돈 생기면 한국의 자동차를 사는 거예요. 그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 MBC, BBC, CNN, NHK가 아니고요. 유튜버들이고 인플루언서고 크리에이터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3프로 TV도 마찬가지인 게 지난번 대선 후보 토론회 때 공중파 대선 후보 토론회보다 3프로 TV 대선 후보 토론회가 훨씬 난리 났었잖아요. 최화정 씨가 저 공중파 FM 끝나고 나와서 예. 정말 인생이 뭔가 큰 걸 잃은 것 같은 공허함에 시달리다 유튜브 채널을 열었는데 지금 뭐 난리 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저 뭐 이렇게 뭐 썬블럭 하나만 내놔도 다 엄청나게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이 흐름을 자세히 다시 다른 언어로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유튜브가 어떻게 이제 포항 아닌가요? 이제 레드오션 아닌가에 대한 다른 대답인데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3프로 TV 지금 다음 달 뉴욕에서 이제 방송 시작한다고 제가 얘기를 네. 들었어요.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 시스템이면은요. 뉴욕에서 방송 꿈도 못 꾸고요. 그 돈도 300억, 500억 갖고는 꿈도 못 꿔요. 몇천억을 들여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네. 사실 돈도 돈이고. 근데 하잖아요. 한다고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효율성을 가져오는 뉴미디어 세계이고요. 이 세계는 확장이 되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그 역할을 천병으로 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고 그러면 제가 지금 국정홍보처장이라면 국정홍보를 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BBC, MBC, CNN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나한테 이런 우군을 많이 가진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를 제가 많이 평소에 계속 릴레이션과 그들을 만들어 놓고 네. 그들이 서울을 성지로 느낄 수 있게 해놓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아이디어가 서울콘인가요? 맞습니다. 예. 설명을 해주시면. 이렇게 생각해서 기자님도 아마 이랬을 텐데 CES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박람회가 있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네. 저희가 CES를 한국에서 서울을 기업들 막 모아갖고 라스베가스 CES를 가요. 저희가 주관 기관이에요. 네.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기자분들이 물어봐요. 한국이 이렇게 IT 강국인데 한국도 이제 CES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CES를 공부하다 보니까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나는 그런 성공한 전 세계적인 페어 박람회는 그때 그곳에서 열리는 게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곳에 가지. 한국에 그럴 수 있는 거 반도체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확장성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재미없어서 안 가요. 네. 그다음에 주제가 CES는 67년도 뉴욕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67년도 뉴욕의 라이프 스타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처음으로 홈 비디오 테이프 나왔고 전자레인지 나오고 뉴욕의 라이프 스타일은 67년도 워너비예요. 가보고 싶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가전에서 시작한 게 IT로 바뀌고 IT에서 모바일로 바뀌고 모바일에서 VR, XR로 바뀌고 주제의 확장성이 있었어요. 반도체를 갖고 하면 주제의 확장성이 제한적이죠. 일반인들도 안 가고. 자동차 갖고 하면 돼요. 한국 잘하니까 자동차 박람회 하면 되는데 남들이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상해나 프랑크푸르트가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럼 역사성의 추적이 안 돼요. 남들 안 하고 있고 한국에 오는 게 동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올해는 만약에 K 컨텐츠를 중심한 인플루언서들이 왔다면 다음에는 K 푸드를 하는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세계 평화와 복지를 위한 인플루언서들 모이고 확장성이 무한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거는 모든 박람회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제조업 시대의 프레임워크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류는 하이터치 감성 사이로 간다 그랬잖아요. 아이폰이 그거의 촉발체를 만들어줬고 그러면은 이런 SNS 사회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에 오는 미래형 박람회는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서울콘을 기획을 하게 된 건데 그런 그 와중에는 제 어린 시절의 추억도 영향을 미쳐요. 무슨 얘기냐면 해마다 해피 뉴이어 카운트다운 하시면 김원장 기자님이 딱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뉴욕의 타임스퀘어. 네, 불꽃놀이 하죠. 불꽃 쫙 타임스퀘어에서 다 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걸 보면서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돈을 좀 벌면 저곳에 가서 여행을 가서 저 현장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근데 전 세계 10대, 20대 애들한테는 뉴욕이 아니라 서울이 그런 곳이에요. 만약에 3, 2, 1, 0하고 BTS 올라오는 거 3년만 해주면요. 전 세계 10대 애들은 서울의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로 옛날에 레거시 미디어로는 그게 안 돼요.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틱톡으로 인스타로 서울을 찾아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란 애들이 서울에 화장품을 사고 한국에 자동차를 사게 된다는 거죠. 그들한테 영향을 가장 미치는 게 누구냐? 인플루언서들이에요. 크리에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기획했을 때 그럴 거면 BBC, MBC 다 불러모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 10분의 1 돈으로 100배, 1000배의 효과를 만들어 드리겠다. 네. 그리고 남들이 안 하고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1년, 2년, 3년 지나면 작년에 한 번 했는데요. 올해 벌써 얘기가 달라져요. 작년에 베뉴가 없었고 너무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이틀 했던 걸 지금 사흘로 늘리고 있고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일들이 이것이 현실이야라고 하는 일들이 불과 2년 만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그 유튜버를 1억 2천만 팔로워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서울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이 시점을 놓치게 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 서울 관광공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서울관광재단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관광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플루언싱 된 사람들이 한국의 제품을 사는 거고 국격이 높아지는 거고 그게 한국이 아직 주류 사회로 진입하지 못했는데 주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인프라를 이들이 깔아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람이니까 아까 지금 옛날에 헐리우드 배우들은 헐리우드 배우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현상들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레거시 미디어의 방법을 통해서 기존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들어요. 우리가 부른다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 돈은 돈 많이 주면 되죠. 네. 뭐 3천억, 5천억, 1조 주면 돼요. 와요 그러면. 네. 근데 그러기엔 비효율적이잖아요. 3프로 TV가 뉴욕에서 방송하는 거가 똑같은 로직이라는 거고 이거를 공공 부분에서 어느 누구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작년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끌고 한번 했더니 이제 그 여파가 올해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여파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올해는 언제로 예상되어 있습니까? 연말 28, 29, 30, 31일인데요. 네. 주로 어떤 분야의 유튜버들이 옵니까? 아직까지는 컨텐츠 분야의 유튜버예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한국의 컨텐츠를 많이 알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컨텐츠. 근데 중요한 건 그들 돈을 안 줘요. 그냥 오는 거예요. 사람들 처음에 돈 주고 비행기표 하나 후원을 안 해줍니까? 비행기표하고 호텔만 그것도 네. 한정된 사람들만 탑셀러급만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와요. 그러니까 탑셀러들이 오면 또 나머지 맞습니다. 그 유튜버들이 오겠죠. 맞습니다. 그겁니다.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4,500만 팔로워를 가진 아누시카제는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 600만 팔로워를 가진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초대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을 당연히 알죠. 네. 근데 둘을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한국에서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킹하고. 그러니까 뭐 한국이 이런 인플루언서들 크리에이터들의 성지가 된다면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네.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 전체에 다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파워풀하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이걸 설득하는 과정에 왜냐하면 예산 집행권자들께서는 결정권자께서는 그 피어 그룹에 아무도 틱톡 안 하잖아요. 다 50대 60대니까 아무도 인스타 안 하시니까 들어서는 하는데 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걸 왜 인스타를 보고 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상은 근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10월 31일자고 계속해서 KBS 9시 뉴스, SBS, MBC, YTN, 연합뉴스, 채널A, JTBC, TV조선, MBN 9개잖아요. 시청률이 딱 나오잖아요. 과학입니다. 거기다 인구수 거포 몇만 명이 받는지 딱 나오잖아요. 절대로 500만 명 안 넘어요. 그런데 공주파 3, 4만 하잖아요. 절대로 300만 명 안 넘어요. 네. 왔다 갔다 해요. 그 전체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내가
5억 뷰를 도달하게 해주겠다. 500만도 아니고 5천만도 아니고 5억 뷰를 그것도 한국만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장 세계 58개국에서 3,161팀이 왔어요. 작년에 처음이었지만 처음이었어요. 올해는 훨씬 더 많이 오겠군요. 올해는 조금 개국 수를 좀 줄일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저는 처음이고 잘 모르니까 올림픽처럼 많은 사람들이 두 명이 참가해도 깃발 하나 들고 그거 막 20개국 200개국 참가했다 이런 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오는 게 더 좋겠다라는 네. 걸로 조금 생각을 바뀌어서 참가 개국 수보다는 이제 저런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에센스가 있는 그런 걸로 좀 추구를 좀 할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작년에 뻔히 알면서도 못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필리핀에 어떤 상품을 화장품을 하나 론칭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를 광고로 모델로 쓰려고 하면은 3천만 원을 줘야 돼요. 만약에 5천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런데 온 김에 찍으면 온 김에 브랜디드 콘텐츠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도 할 수 있잖아요. 왕복 비행기 안 줘도 되고. 네. 이거를 비즈니스 매칭을 해주면 되거든요. 작년에 뻔히 알면서도 이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시작이지만 조금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내년 후년 가면 더 완벽해지겠지만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을 해보려고 그래요. 야, 이런 인플루언스 와요. 여기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라고 해서 서로 광고 찍게 하고 비즈니스 매칭을 해주게 하고 하는 일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예를 들면 홍콩의 음식거리 소개하는데 우리 예. 여행사, 우리 항공사 예. 저 담당자분들 50여 명 모시고 가는 것보다 그럼요. 저 백종원 씨가 가서 여기 맛있다, 여기 맛있다 이거 그 컨텐츠를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끝이죠. 그런데 이제 백종원 씨 같은 사람이 50명, 100명, 1000명이 올 수 있다. 그것도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그렇게 왔는데 그 사람을 한국 가서 찍자고 백종원 씨가 되게 비싸게 부를 텐데 네. 이미 마침 홍콩에 와 있네. 있으니까. 그러면 잠깐 남는 시간 1시간 동안 이런 컨텐츠는 막 아시잖아요. 즉흥적으로도 막 찍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게 또 터져주기도 하니까 그런 성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죠. 네. 그 컨텐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때 몇 가지만요. 네. 틱톡이나 쇼츠나 릴스 뭔가 더 점점 더 간단해지고 점점 더 짧아지는 영상 컨텐츠들이 더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건 맞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보셔요? 그게 이제 모든 인구가 갖는 몇 가지 특징, 사람이 갖는 몇 가지 특징 중에 네. 하나인데요. 이제 점점 더 인류는 초고도 개인화가 될 거거든요. 옷도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으로 갔던 것들이 대량 생산 체제였는데 이제는 소량으로 점점 다품종 소량 생산하고 나이키의 하우스 오브 이노베이션이 그렇게 줄 서는 게 나이키 마크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해주는 것처럼 개인의 인류의 특성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짧고 자극적인 거에 더 빨리 소비가 되잖아요. 그냥 그 깊게 보고 고민하고 싶지 않아 하는 젊은 세대, 이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게 되니까 그 영향에 의해서 가는데 재밌는 현상은요. 그래서 나쁘다가 아니라 저는 그걸 어떻게 하면 그래서 보완적이 돼요. 롱폼하고요. 숏폼이 숏폼하고 모든 정보를 전달할 수 없으니까 롱폼에 의해서 전달될 정보들을 숏폼이 리딩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역할론이 달라져. 그래서 롱폼이 죽는다는 아니다. 숏폼에 가는 방향성과 롱폼에 가는 방향성이 달라지고 롱폼과 숏폼이 보완적 관계로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더 지켜봐야겠지만 또 근데 너무 간단하고 축약된 또 재밌는 컨텐츠, 또 짧은 컨텐츠만 찾다 보니까 또 사회 현상을 볼 때 좀 단면적으로 보고 정치적 현상을 볼 때 어떤 한쪽만 보게 된다든지 왜냐하면 짧은 컨텐츠로 금방 인식하고 직관적으로 인식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문화 컨텐츠도 정말 깊이 있는 우리 젊은 세대가 제가 기성세대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깊이 있는 컨텐츠의 그런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적으로 깊이 있는 컨텐츠를 다루는 사람들의 영상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골라보잖아요. 마음대로요. 근데 여기서 골라보는데 중요한 건 자유롭게 골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거에서 골라보게 되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자유롭게 골라본다가 아니라 골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골라보는 단계를 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사람이 주제에 탐구를 하게 되니까 이게 저는 굳이 이제 순기능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다 그 기능 속에서
깊이 있는 콘텐츠를 다루는 사람들이 가이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서울경제진흥원의 김현수 대표와 함께 우리 크리에이터들의 세계 또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걸 좀 말씀 들었습니다. 준비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을 거고 기업들이나 뭐 특히 기업들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그 책에 정리되어 있거든요. 네. 왜 기업이 다 유튜브나 크리에이터 하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거의 다 실패하잖아요. 충주맨 하나 빼놓고는 다 네. 실패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거기다 이유를 잘 정리해서 성공하는 유튜버들 몇백만 몇천만이 아니라 30만 50만 100만 가고 한 번쯤은 500만 뷰를 조회수를 했던 유튜버를 정리하고 그들을 인터뷰하면서 왜 그렇게 갈 수 있었는지 기업들은 왜 안 됐는지를 그 안에 좀 정리를 해놨어요. 공통점이 뽑아지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시죠. 자, 봤더니 이래서 안 되더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업들 입장에서. 네. 야, 기업들도 다 그렇게 아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타겟 마켓이 10대야, 20대야. 그리고 뭐를 해야 그래서 타겟 마켓을 좁혔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시장 조사 맞춰 딱 해서. 네. 여기에 맞춰서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해요. 근데 거기서의 문제는 타겟 마켓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업들은 알려줘야 되고 자기네들의 목적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목적성이 강한 게 바깥에 포장이 되는 순간 그 컨텐츠는 무조건 실패해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캐릭터화 시켜야 돼요. 컨텐츠의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캐릭터의 특징이나 캐릭터화되는 종류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문성으로 그걸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웃긴 말투로 캐릭터라이즈를 할 수 있고 그 종류가 수십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분한 진정성에 자기의 정말 노하우 깊이만 가지고 캐릭터라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기업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그 캐릭터라이징에 다 실패해요. 그 해야 될 얘기 타겟 맞게 정해졌으니까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고 또 잘 하는 애들의 또 그룹핑도 또 컨텐츠는 성장하다 보면 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들 성장하다 보면 한계가 와요. 그럼 컨텐츠 내용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정설은 뭐냐면 컨텐츠 내용 바꾸면 구독자 다 떨어져 나간다잖아요. 그게 정설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컨텐츠를 안 바꾸는 빅 가이드를 빅 구독자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네. 그 컨텐츠를 바꿔요. 계속. 근데 어떻게 바꾸느냐? 거기 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예. 서울경제진흥원의 김현우 대표와 함께 스티브 잡스도 몰랐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기자님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